네, 안녕하세요. 그 다행히 실내에서 식사가 가능하게 돼서 이제 저희가 부랴부랴 넌천 세션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그 배정환 선생이 그 패널 보기로 했는데 배정환 선생님이 좀 이게 좀 오기 힘든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셨고요. 오늘 이제 두 개의 강의를 준비했는데 먼저 현장에 나와 있는 서울성모병원 최윤석 교수님 강의 먼저 듣고 이어서 배정환 선생님 연결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넌천 세션은 이제 유한에서 그 지원을 해주셨고요. 유한에서 새로 나온 이제 삼재 복합제인 그 트루생, 네, 트루세 삼재 복합제에 이제 24시간 파워풀 BP 리덕션 앤 CB 이벤트 프리벤션이라는 제목으로 최윤석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석 교수님은 현재 서울성모병원에서 중재 분야 맡고 있고 교수로 이제 재직 중이십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벤션 이 전공이라고 이러는데 점점 이 고혈압 강의가 많아져 가지고 요즘 정체성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저희 기관이 이렇게 복합제가 들어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3제 복합제로는 두 번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 텔미살탄, 암로디핀, 그리고 클로로살리돈 베이스의 첫 번째 3제 복합제이기 때문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분 제가 할애가 돼 있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광주에서 똑같은 시간에 대한고혈압학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고 또 강조된 거는 싱글필 콤비네이션 제제에 대한 그런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 고혈압 강의의 가장 첫 번째 장시간은 우리나라 이 현실은 어떤가, 대개 이제 1,200만 명이 넘었죠. 이제 그래서 남자들이 한 절반 이상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남자들은 65세 미만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자들은 남녀가 공이 1대1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처방 패턴을 보게 되면 대개 일제가 40% 정도 돼 있고, 나머지 전체 환자들 중에서 60% 정도는 2제 이상으로 처방이 돼 있는데, 그 중에 54% 정도가 ARB하고 CCB하고 컨비네이션이고, 이뇨제는 한 27%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혈압의 컨트롤 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데, 왜냐면 노인 고혈압은 측정 범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변이가. 그래서 화이트 코트도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약 20% 정도가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전을 갖고 있고, 마스키드 하이퍼텐전, 즉 병원에 오면 조절이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 되는 사람도 1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노인 혈압은 조절 레이트 자체가 아주 진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 고혈압은 가정 혈압과 진료실 혈압의 차이가 이제 커지게 돼 있는데,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대개 그 가정 혈압이 좀 더 낮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오피스 혈압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난 그런 이제 중국 데이터인데, 2014년도에 중국 NEJM에서 발표된 걸 보면 유리너리 포타슘 익스크리션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이 혈압이 조절되는 정도와 다이어트리 소듐, 포타슘에 이렇게 이제 하는 정도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보면 12 마이크로 정도를 알도스테로니즘의 그런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됐을 때 24시간 유린에서 알도스테론을 12 마이크로 정도를 이제 기준점으로 보면, 이런 레지스턴스 하이퍼텐전에서 약 24% 정도가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정 이제 컨트롤이 안 되면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에이전트, 스피노로락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줘보는 것이 지금은 클래스를 받을 정도의 그런 에비던스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신 스타디입니다. 스프린트 연구가 그 대규모 랜덤 최근에 발표된 그런 데이터인데 9,300명을 대상으로 시스톨릭 BP를 120 이하, 140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절하는 거와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를 비교해서 보니까 이제 50세 이상의 리스크 팩터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이 연구가 이제 당뇨도 제외돼 있고 스트로크도 제외돼 있고 그리고 이 재는 방식이 오피스에서 측정한 그런 이제 혈압이기 때문에 좀 악유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데피니트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낮추면 낮출수록 프라이머리 아웃컴 세로의 이런 해저드 레이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애니코즈 데스도 120 이하로 어쨌든 낮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파란색 박스는 스프린트 기준을 딱 맞춘 그룹. 스프린트 기준은 조금 오버됐지만 현재 대한 고혈압 가이드라인 140에 90, 이제 오늘부터는 130에 80, 그 이상 되는 그 사이에 이제 있는 사람들의 그룹, 그리고 2014년에 그 가이드라인보다 위쪽으로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의 그룹을 우리나라 데이터로 살펴보면 메이저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도 스프린트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룹, MI 리스크, 스트로크, 데스 프롬 카디오바스큘라 코즈가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스프린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이런 클리니컬 아웃컴을 CV 이벤트를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우리나라도 좀 강조해서 타이트하게 조절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메타 아날리시스를 보면 인텐시브 BP 모니터링이 스프린트 이외에도 카디악 이벤트, MI, 스트로크 여러 가지 이제 실험실적 데이터들을 좋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프린트 데이터에서 낮게 나오면 좋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아서 우리도 이제 낮추자 그랬는데 자세하게 보면 이런 인텐스하게 낮추는 사람들의 혈압약의 평균 개수가 2.8개에서 3개입니다. 즉 한두 개 먹어가지고는 이런 베네핏한 아웃컴, 좋은 아웃컴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겟 골에 이르기까지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스타디들을 보면 UKPDS나 대규모 처음 스타디인 아스콧이나 얼헷 이런 데서도 보면 혈압 개수가 대개 2.8개, 2.6개, 2개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냐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것을 에딩하는 것이 5배 정도 BP를 낮추는데 더블링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클래스를 에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 뭘 에딩하는 것이 좋느냐? 라스블로카하고 C12가 라스블로카하고 사이아자이드 트리트먼트보다 어컴플리시 스타디에서 큐뮬러티브 이벤트 레이트를 렐러티브 리스크지만 20% 이상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뇨제 복합제를 강조하게 됐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클로로살리돈과 사이아자이드를 비교하게 되면 대개 2주 이내의 쇼텀 유제에서는 소디움 리업섭션을 떨어뜨려서 볼륨을 떨어뜨리고 블러드 프레셔를 낮추고 이게 8주 이상 이렇게 되면 페리페럴 바조 다일레이션 이펙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사이토카인 마커들을 이용해서 바조 다일레이션 이펙트로 혈압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조금 더 낫느냐? 클로로살리돈은 약 50시간 정도의 반감기를 갖고 있고 사이아자이드는 약 10시간 정도의 짧은 반감기를 갖고 있어서 시스톨릭 리덕션 면에서는 클로로살리돈이 한 10 정도 더 효과가 우월한 걸로 되어 있고 나이트 타임 SBP 리덕션도 더 7 정도로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CV 이벤트도
약 20%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클로로살리돈 베이스의 이뇨제가 조금 더 사이아자이드보다는 나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드히어런스, 복약 순응도가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에 미치는 영향을 본 그런 연구들은 2013년부터 빅저널에 아주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코즈 모탈리티, CV 얼코즈 모탈리티에 약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퍼센트가 약 9% 정도로 약을 안 먹는 것이 상당한 그런 리스크임을 이렇게 알려줬고, 대개 환자들의 60%만이 80% 이상의 처방된 약을 먹고 40%는 잘 안 먹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리얼월드 세팅으로는 어떻느냐, 실제로 컨비네이션 드럭을 사용함에 있어서 MPR SPC, MPR 멀티폴리파마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MPR은 환자들이 약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싱글피를 처방한 사람들과 멀티 드럭을 이제 처방받은 사람들의 그 약을 남은 약의 개수를 보게 되니까 남자나 여자나 공히, 특히 여자들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훨씬 더 많은 수가 이 약을 이제 제대로 안 먹고 남은 약을 갖고 있게 되고, 이게 2.2%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약을 많이 남기고 있더라, 이런 이제 리얼월드 세팅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BMC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약 1년 정도 되는 동안에 40%의 새로 처방된 고혈압 약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1년 동안만이라도 봤을 때 새로 처방받은 사람의 본인이 뭐 혈압을 재서 끊든지 간에 사이드 이펙트로 끊든지 40%가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베리 엘더리 환자들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이 어드히어런스, 복약 순응도는 아시다시피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스타디에서 보면 약 60%가 잘 먹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15% 정도는 안 먹는 사람으로 6개월 내에 빠지고, 기존에 잘 먹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또 처음에 안 먹다가 나중에 잘 먹거나 안 먹거나로 이렇게 변형되는 그런 이제 코스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복약 순응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처음 대부분의 환자들을 투 드럭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라스 블록하고 칼슘 채널 블로커나 이뇨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이어레틱스 같은 것들을 에딩할 수 있고, 베타 블로커는 우리나라 데이터에서 보면 약 15% 정도 환자들이 고혈압 감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ARB, CCB 컨비네이션 중에서 어떤 약이 제일 좋으냐? 텔미살탄이 이 트루셋 유한의 약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텔미살탄은 아시다시피 플라즈마 해프라이프가 가장 긴 약 중에 하나고, 리셉터 어피니티가 아주 높아서 약에 릴리즈 되는 정도가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고, 부수적으로 티슈 페네트레이션이나 피파 액티베이션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무드니스 인덱스, 여러 가지 이제 고혈압 저널을 읽다 보면 TP 레이쇼나 스무드니스 인덱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스무드니스 인덱스는 약을 먹고 안 먹고 그 사이의 혈압을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눠서 1이 넘어갈수록 혈압이 이제 아주 평탄하게 조절된다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이 텔미살탄하고 암로디핀 컨비네이션 제제가 2 이상 되는 스무드니스 인덱스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뇨제 이슈에 있어서는 클로로살리돈과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자이드를 비교하면 클로로살리돈 12.5가 약 사이아자이드 50ml 정도의 포텐시를 갖고 있고, 이런 다이렉트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앰뷸레이터리 BP를 사이아자이드와 클로로살리돈의 이펙트를 비교해 보니까 8주 정도 사용함에 있어서
클로로살리돈의 혈압 강화 이펙트가 훨씬 더 사이아자이드보다는 두드러짐을 알 수 있고 24시간 BP 컨트롤, 즉 새벽이나 이런 데 혈압 떨어지는 정도도 보면 클로로살리돈이 사이아자이드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기왕 이뇨제를 쓸 거면 클로로살리돈 베이스드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서제스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클로로살리돈의 CV 리덕션은 이 자체로도 쉐프 스타디라고 해서 엘더리 환자들 가지고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톨릭 하이퍼텐션이 있는 사람들을 스트로크 레이트를 봤더니까 클로로살리돈 자체만으로 혈압을 떨어뜨렸을 때 36% 가까운 그런 스트로크 리스크가 감소돼 있고, 특히 하트 페일러는 이뇨제답게 거의 절반 이상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셋이 클리니컬 페이스 트라이얼을 이제 진행을 해서 그거를 릴리즈를 했는데, 보면 이 연구는 무작위 배정 시팅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140 이상 된 DM이나 CKD가 있으면 130 이상 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플라시보 컨트롤들가 아니라 텔미 암노살탄 복합제 5에 40을 4주 정도 와시아웃을 시키고 랜덤을 1대1로 해서 업 타이트레이션 해가지고 트루셋 5에 80에 25 이 싱글 제제와 텔미살탄 5에 80 싱글 제제로 약 6주를 더 써서 총 8주간의 혈압 강화 효과를 이제 보게 된 그런 크레이지 3 피보탈 스타디가 되겠습니다. 1차 평가 변수로 보면 8주 후에 시스톨릭 혈압이 얼마나 떨어졌냐 보니까 플라시보 컨트롤드가 아니더라도 약 7.4 정도의 수축기 혈압이 추가적으로 감소됐고, 이완기 혈압도 2.87 정도로 암로디핀 5의 80보다 트루셋 5, 80, 25가 훨씬 더 유의한 유효성 감소를 보였고, 혈압 정상화 비율, 즉 목표 혈압이 140에 90 아래로 돼 있는 그런 환자들의 달성률을 보니까 거의 8주 썼더니 53% 환자가 트루셋으로 혈압 정상화를 이뤘다 하는 그런 데피니션을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 4, 8주의 혈압 반응률은 시스톨릭이 20 이하, 다이아스톨릭이 10 이하 감소한 것으로 정의를 하였는데, 역시 8주 정도에 54% 환자가 20 이상 혈압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이아스톨릭 기준으로는 이제 시스톨릭 20, 다이아스톨릭 10 이하로 이렇게 정의했을 때도 효과적 통계적으로 텔미살탄 암로디핀보다 유의하게 떨어졌고, 유의한 이상 반응은 별로 보이질 않았는데 가장 많은 이상 반응은 6.3% 정도에서 디지니스를 보였고, 저희가 지금 올메살탄, 세비카 HCTZ라고 하는 다른 삼제에 비해서 다른 삼제들은 대개 한 11% 정도 디지니스를 보였는데, 그거보다는 낮고 합리적으로 억셉터블한 그런 이제 안정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루셋은 5에 80, 25 이 조합은 텔미살탄보다 우수한 혈압 강화 효과를 나타냈고, 이상 반응은 경증이지만 대개 수용 가능한 그런 정도가 돼서 안전성 면이나 혈압 강화 효과 면에서 유용성이 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제 그 혈압 강의하는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혈압에 싱글필 컨비네이션 제제가 어떤 약이 이제 나오는지 궁금해서 신약들을 보니까 이게 아주 재미난 스타디라서 마지막으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쿼드필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쪽은 이 얼베살탄 150ml고 이거는 4가지 약을 조합해서 만든 혈압약입니다. 즉 지금 5에 80 이렇게 이제 한 게 아니라 얼베살탄도 4분의 1 용량, 그리고 암로디핀도 1.25mg, 그러니까 5ml의 4분의 1이죠. 모든 약을 4분의 1로 만들어 갖고 그걸 섞어서 좋다는 약은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전 대보탕 같이 이 약 저 약 막 써가지고 정말 싱글 제제 얼베살탄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안
대규모 랜덤 스터디, 대규모 스터디였는데 이 효과적으로 쿼드필이 이 아웃컴 스터디는 아닙니다. 어디 임상적으로 CV 데스가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혈압 떨어지는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단일 제재보다 훨씬 더 좋아지더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흥미로운 스터디가 있겠고, 지금 이제 내일부터 오늘 이제 엠바고가 풀리면 릴리즈되는 대한고혈압학회 올해 이제 뉴 업데이트가 4년 만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컴플리케이션이나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없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데, 마이크로 알부민염이나 같은 그런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나 타겟 오간 데미지,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고혈압 환자들에게 있어서 타겟 오간 데미지라고 정의할 수 있는, 우리가 환자들이 코로나리 CT를 많이 찍는데 칼슘 스코어 400 이상이 이제 고혈압 학회에서 바라보는 타겟 오간 데미지의 그런 데피니션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타겟 오간 데미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130에 80으로 낮추고 가능하면 싱글필 메디케이션을 레코멘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최인석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좀 서로 상의해서 그 Q&A 세션을 좀 여기 앉으셔서 이쪽에 앉으시죠. 여기. 예.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시고요. 아까 보니까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면은 쿼드필이라고 이제 4가지 약제를 이제 용량을 낮춰서 이렇게 복합했는데 그게 어떤 제약회사 주도로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어디서 그런 스터디를 예, 이게 오스트레일리안 데이터인데 이 베타블로커가 비스프롤롤 이 얼베살탄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제약회사 간의 어떤 그런 SIT가 아니라 이 이제 IIT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정이 아니고 이제 각각의 용량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 메디케이션 필 자체는 랜덤 스터디이기 때문에 한 알로 만들었는데 모든 용량을 4분의 1을 해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이런 형태의 그 복합제가 앞으로는 그 주로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개인적으로 뭐 여기서 좀 그 회사들의 그런 거랑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복합제의 방향성이라 하나 이게 맨날 똑같은 복합제 만들고 있잖아요. 혹시 좀 평소에 이런 복합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이렇게 인터벤션 하는 환자들을 보면은 APIP도 많고 이래서 사실은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는 베타 블로커가 포함된 그런 복합제들이 아쉬울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대개 이거를 제약 파마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성이나 약을 만드는 그런 이제 안정성 이런 것들이 주요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던 약들을 가지고 ARB, CCB 이렇게 한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좀 쉬운 스타틴을 컨비네이션하고 이럴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스피린, 라스 블로커, 스타틴, 베타 블로커 이렇게 뗄 수 없는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필 자체의 버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약이라면은 훨씬 더 한번 시도해 봄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유망한 것들 중에 하나는 엔트레스토하고 SGL2를 붙이는 작업이 이제 진행돼서 그게 참 프라미싱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타겟올간 데미지에 코로나리 카시피케이션도 타겟올간 데미지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 칼슘 스코어를 얼마 이상으로 하는지 그런 거. 예,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이게 2021년 이제 고혈압 임상 지침이나 진료 지침 이런 데에서 업데이트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 여러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가 1년에 2번 이상 이렇게 체크하면 다 보험에서 삭감하게 됐는데
올해 가을부터는 그래서 이제 네프롤로지 선생님들이 ERB를 쓸 때 프로테인 유리아랑 크레아틴 레이쇼를 대신 체크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그 보험 인정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30mg 이상 되는 스판 유리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쇼와 더불어 가장 이제 환자들이 요즘 검진으로 많이 하고 있는 칼슘 CT에서 400 이상 되는 것들이 타겟 오간 데미지의 그런 데피니션으로 되어 있고 저희 인터벤션이나 이스케미아 하트 디지즈 주로 많이 보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크게 바뀐 건 없고 LVH라든가 뭐 카로티드 스타디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플락 데피니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쉽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칼슘 스코어 400하고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쇼 30 이상 이렇게 되는 것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온라인에 배정환 교수님 나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연결이 됐나요? 안녕하십니까. 예, 배정환 교수님 강의 잘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배정환 교수님께서는 그 보험 그 심장학회랑 심혈관 중지학회 보험이사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많은 진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보험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릴게요. 배정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항상 동생처럼 잘 대해주시는 우리 교수님과 함께 자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022년에 업데이트된 보험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하는 얘기들인데요. 이게 뭐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심장학회하고 심혈관 중지학회에서 보험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보험 전문가도 아니고 보건행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하루하루 이게 심평원하고 보건복지부가 큰 문제만 안 익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진짜 이렇게 이런 심정입니다. 매일매일.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게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되는 심정이 될 때가 많고 이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AB 다이너는 그거 아니고 올해는 제발 무사히인데 하다 보면 거의 진짜 무사히로 막 가게 되는 일이 생겨서 이 보험이 참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좀 몇 가지 큰 사고들이 있는데 이 7, 8년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좌주관부하고 다혈관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을 할 때는 흉부외과 허락을 받고 해라. 하트팀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멀티베스라고 메인에 할 때는 흉부외과 허락받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이게 고시까지 나왔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민주당인가요? 이모키 의원한테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심장학회 회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아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한 치도금을 당하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래가지고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는 아마 지금은 젊은 인터벤션 선생님이나 심장학회 선생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원래 그냥 스텐트 하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었다는 거죠. 그리고 타비가 요번에 계속 문제인데요. 타비가 지금은 시술할 때 보면 환자분들은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내는데 시술료는 4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몇 명이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하는데 행위료가 45만 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아주 심평원에서 아주 정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드노신 베라파밀 같이 관상동맥 내에 주는 약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게 허가 초과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정주 주사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관동맥 내에 주사하고 있다라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게 지금도 비급여 처리가 되고 있죠. 이게 지금은 학회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처분이 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만약에 뭐 미국 같은 데다가 신문에다가 한국에서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할 때 니트로글리세린을 관상동맥으로 주는 것도 허가 초과라고 해가지고 비급여로 쓰고 있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작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상급 종합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 아니면은 의원이냐 이런 걸 구분을 하려면은 상급 종합병원은 전문 시술이라고 하는 거를 50% 이상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술이 단일 혈관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인데 이게 지금은 상급 종합병원이 45개 정도 되고 캐스랩이 나머지가 한 150개 정도 되니까 단일 혈관 스텐트 삽입술이 시술량이 종합병원에서 더 많아졌다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단일 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전문 시술이 아닌 일반 시술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심평원의 결정이 있어서 그때 우리가 또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단일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질병에 관한 분류의 얘기지 환자라든가 병변의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해서 이 단일 혈관이라 하더라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하는 시술의 환자들이 나이도 많고 CRF도 많고 스트로크도 많고 에크모도 많고 스텐트 사용량도 많고 길이도 길고 이런 거를 당신들이 분석을 해봐라 라고 막 설득을 해서 간신히 증명을 해가지고 왜냐면 상급 종합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텐트량이 0.2개 정도 많았고 에크모 환자라든가 투석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걸 증명을 해서 그거를 논거로 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전문 영역으로 존치를 시키고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단일 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병원 자체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관상동맥 조영술만 하고 단일 혈관 즉 원베슬 디지즈가 나오면은 환자가 하일리 언스테이블하다 하더라도 2차급 병원으로 트랜스퍼를 시키게 될 테고 거기서 벌어지는 사고라든가 환자의 불편, 환자의 사망은 온전히 심평원하고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돌려놨습니다. 자, 지금 스폰싱을 해주고 있는 회사가 유한으로 알고 있는데 유한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유한도 여기에서 자유롭진 않죠. 지금 우리가 1주에서 2주 정도까지 하고 있는 심전도 모니터링 디바이스가 급여로 진입됐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회사가 한 2억 개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회사가 휴이노고 그 휴이노에는 유한양행이 150억 정도로 투자를 해가지고 휴이노의 2대 주주 상태로 되어 있고 그때 이제 그 심전도 패치 디바이스의 영업을 유한양행에서 맡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급여화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의협에 보면은 상대가치 연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사의 업무량을 결정하는 의사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상급 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선생님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모니터링 심전도 패치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심장학회에서 원격 진료로 가는 초석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이상한 인식이 있으셔서 이게 일주일이나 아니면 2주까지 달아야 되는 디바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업무량을 기존의 홀터 디바이스인 하루나 이틀치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럼 이게 시장에 못 들어오고 고사게 되겠죠.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처럼 이틀, 일주일, 15일로 이렇게 3단 분류를 하고 본인 부담 80%로 선별급여 진입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일단 해놨고요. 에크모 같은 것도 지금 삽입하고 일일 관리료는 없는데 에크모를 퍼큐테니어스에 넣었을 때 뽑을 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치르는데 거기에 대한 수고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구인의 관상동맥은 심평원의 해석에 의하면 좌관성 동맥과 우관성 동맥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관성 동맥이 레프트 메인, LAD, 서컴플렉스, 라모스 인터미디우스 등의 복잡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고시 내용에 의하면은 서컴플렉스 인터벤션을 하고 LAD 인터벤션을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행위료의 추가가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LAD 서컴플렉스의 칩병변에다가 로타블레이션을까지 하고 스텐트를 양쪽에 하나씩 넣으셔도 미드 LAD 로타 스텐팅 하나만 한 거랑 똑같은 행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LAD나 서컴플렉스를 하고 RCA를 하게 되면 추가 행위료는 있지만 나머지는 전혀 행위료가 없어요. 이번 발표에서 도움 주신 분이 많은데 서울아산병원의 강도윤 선생님하고 순천향대 부천병원의 서전 선생님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보험연구팀의 김선호 팀장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앞에 있는 두 교수님은 저하고 심장학회하고 중재학회 보험일을 굉장히 몇 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선생님 이게 칩 워크샵이니까 이 얘기를 꼭 제가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칩 워크샵 하실 때 이 디바이스 쓰시지 않습니까? 로타블레이션입니다. 그죠? 이 로타블레이션 디바이스의 행위료 수가가 얼마인지 혹시 선생님들 아시고 계실까요? 이게 풍성합 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에 비해서 훨씬 더 짧고 쉬운 프로시저인가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미드 LED 칼시파이드를 이전에 풍선 확장틀을 해서 스텐트를 넘기려고 했는데 스텐트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로타블레이션을 하고 스텐트를 삽입을 했다면 그냥 풍선 확장만 하고 스텐트를 갖다가 삽입한 심플 프로시저에 비해서 행위 수가를 얼마나 더 받아야 될까요?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미드 LAD에 풍선 확장을 하고 스텐트만 딱 삽입한 경우하고 미드 LAD하고 서컴플렉스 양측에다가 모두 풍선 확장을 하고 로타블레이션을 차례로 하고 스텐트를 넣었다면 아마 이게 심플 프로시저에 비해서 시간이 3배 이상 걸렸을 텐데 행위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계신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좀 하고 탑이 얘기를 같이 해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포바, 풍선 확장술을 보시면은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벌룬 다일레이션 카테타. 그러니까 풍선 도자죠. 인트로듀스 Y 커넥터, 가이드 와이어, 가이딩 카테타는 별도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CAG를 하든 PCI를 하든 간에 그 하이 프레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피조 일렉트릭으로 나가는 거 프레셔 라인, 그 메탈 달린 거, 매니폴드, 인젝션 시리즈 이런 거는 어디에도 따로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CAG에 무조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젝션 시리즈만 하더라도 손가락 3개 들어가는 건 12,50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싱글 베슬에다가 이게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하면은 120만 원, 그리고 AMI 시술을 하면은 180만 원, 그리고 CTO 시술을 하면 230만 원이니까 정부에서 CTO 시술을 갖다가 강력하게 심평원에서 심사조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가 혈관 시술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20만 원짜리 시술이 35만 원이 됩니다. 즉 LAD하고 서컴플렉스에 벌룬을 하면 LED 값만 받아요. 120만 원. 그런데 LAD나 서컴플렉스를 하고 카테타를 다 뽑고 라이트를 다시 걸어서 라이트에 벌룬을 하시게 되면은 돈을 갖다가 120만 원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줍니다. 30만 원 정도 줘서 LAD 서컴플렉스 한 군데씩 하시고 아니면 2군데 다 하고 RCA를 해야지 그나마 150만 원의 수가가 나오는 게 포바고요. 똑같은 스텐트를 보시면 싱글 스텐트에 160만 원입니다. 이거는 상종 30%가 가산된 거예요. 160만 원이고 근데 이걸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혹은 로타를 한 병변에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에는 스텐트 값만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룬하고 스텐트를 하면 스텐트 값만 주죠. 벌룬 안 하고 로타하고 스텐트를 하면은 스텐트 값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룬하고 로타하고 스텐트 삽입을 하면은 상대가치 점수가 15,000짜리가 17,000점이 돼가지고 160만 원짜리 프로시저가 로타까지 해도 20만 원 더 올라갑니다. 18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스텐트 삽입을 할 때 AMI 병변은 250만 원, CTO는 340만 원이 되니까 CTO 시술은 상당히 굉장히 심장학회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수가를 올려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CTO에 대해서 굉장히 삭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이 벌룬을 하고 120만 원, 로타를 하고 스텐트를 한 160, 벌룬 로타 스텐트는 180만 원에 되는데 이게 이제 싱글 리전이죠. 그런데 서컴플렉스를 그렇게 또 해도 180만 원밖에 안 되고 LAD나 서컴플렉스 혹은 양측을 다 한 다음에 라이트까지 로타를 다 갈아내도 24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60만 원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혈관 자체를 LAD하고 레프트 코로나리 아트리하고 라이트 코로나리 아트리 두 혈관으로 나눠 넣어가지고 추가 혈관 시술이라는 걸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고 로타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수가를 부여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으로 이런 거 나옵니다. 용종절제가 아마 용종 10개까지인가 16개까지를 떼면은 한 개당 얼마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17개, 18개, 19개를 가도 16개의 시술료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종종가다 그런 게 뉴스에 나오죠. 용종이 18개라고 하는데 16개만 떼고 나왔다고. 그 두 번째로 다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침리 전에 필요한 로타블레이션도 이렇게 되면 언더 유즈를 초래하기 때문에 로타를 덜 해가지고 결국은 풍선도자를 여러 개 사용을 해가지고 이 풍선도자의 값을 못 받는다든가 옵티마이드 리절트를 못 얻어갖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다든가 할 거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보험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미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랩트 메인, LED 서컴플렉스, RCA 그리고 라모스 인터미디스 5개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미국도 추가 시술에 대해서 100% 인정하지는 않아요. 30에서 50%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혈관 시술료에 대해서 추가 시술료의 퍼센트를 상승을 시키고 로타 행위료를 추가 정상화할 거를 갖다가 올해가 저희 보험위원회의 아젠다로 놓고 있습니다. 타비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타비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새로운 프로시저라든가 새로운 수술법, 새로운 기구가 들어오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기존 기술이냐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서지컬 AVR하고 수처 리스를 비교를 할 때 수처 리스도 원칙적으로는 신의료로 제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타비도 신의료로 들어갑니다. 신의료로 들어가면 뭐냐면 이게 식약처에서 기존 기술이라고 하면은 심평원으로 바로 보내가지고 급여 등재를 하고 여기다가 만들면 돼요, 수가를. 근데 이게 신의료 기술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카로 넘겨가지고 신의료 기술인지 아닌지를 위원회를 열어서 한 6개월 이상을 상의를 합니다. 시간이 가죠. 그래서 기존 기술이라고 판정을 해주면 심평원에 가가지고 급여 등재하고 돈을 받으면 돼요. 근데 진짜 네카에서 이건 신의료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뭐 하면 아젠다는 뭐 6개월 내에 끝내준다고 하는데 1, 2년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의료 기술이라고 승인이 되면 그제서야 심평원으로 넘어오죠. 우리가 타비가 글로 갔죠. 그러니까 최소 이제 신의료 기술 평가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가가지고 그다음에 심평원 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부 급여평가위원회, 검정심 거쳐서 고시까지 갑니다. 이게 2015년에 시작돼가지고 요번에 고시 나온 데까지 2022년이니까 거의 6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흉부외과에서 반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프로시저에 들어가는 디바이스가 워낙 비싸니까 정부에서 급여를 늦췄다는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카에 가가지고 뭐 수술 저위험도 중위험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 자료까지 받아와라 해갖고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갔죠. 이거를 할 때 흉부외과까지 들어와가지고 저위험 환자에서도 이 논인피리어 하다는 거를 갖다가 리포트를 낸데도 불구하고 흉부외과 학회에서는 또 심평원에서 보건복지부랑 타비 급여 논의를 할 때 이거는 외국 데이터를 인용한 거기 때문에 한국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로다가 반대를 했을 정도로 좀 이상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 통해서 재평가 2019년 나왔고 2020년에 이제 저위험 중위험금의 네카 데이터가 나와서 심평원 전문가 자문위회로 넘겨갔죠. 넘겨가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학회에다 물어봅니다. 심평원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때 우리가 보냈을 땐 이렇게 했습니다. 수술 불가능군이나 수술 고위험군은 환자 본인 부담금을 5%로 해라. 고위험군 안에 80세라는 걸 넣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 되는 환자는 5%로 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중위험금, 저위험군은 환자 부담금, 중위험금도 5%.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저희가 5%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위험군은 50%로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80% 본인 부담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해서 어마어마한 근거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결국에는 막 이것 때문에 거의 2년째 예비급여과 과장님이 3명째 바꾸는 동안에 논의가 계속 지리하게 이어집니다. 가서 뭐 흉부외과랑 사이도 굉장히 나빠졌다는 걸 이미 다 아실 테고 그래가지고 뭐 반영된 게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보험위원회 위원장도 빼고 그리고 흉부외과학회하고 심혈관 중재학회 이사장께서 나서가지고 회의를 계속 이어가게 됐고요. 2020년 10월 달에 보면 이게 20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20명으로 하다 보면은 뭐 회의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점점점 회의 인원을 줄여가지고 4명, 5명이 회의하는 것으로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난데 대한심장학회에서는 STS 8% 80세 이상이면 수술 위험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고 STS 스코어는 불안정하다. 일본 심장학회도 80세 이상은 타비를 선호하니까 이거를 중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5%, 저위험군도 50%로 해달라 했더니 흉부외과학회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카에서 시행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는 인정하나 외국 결과로 이거는 우리나라 현실은 불가능하니까 한국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라. 뭐 이런 말까지 나왔었죠. 이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이가 없죠. 그래서 결국엔 심평원에서는 결국에는 본인 부담률 50에서 80%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 사례, 이거를 현실을 인정을 해가지고 네카의 안정성 평가가 나오면은 급여 확대를 하겠다고 했다가 네카 데이터가 나와도 결국에는 급여 확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2020년에 뭐 심장 지침이 막 달라지고 나이가 더 STS 스코어보다 중요하다는 개념이 나오고 더 중요한 거는 카나다의 임상 지침을 봐도 카나다는 어떻게 됐냐면 2019년에 이미
STS 기준으로 중위험군 이상이 되거나 중위험군, 고위험군 75세 이상이면 타비를 선호한다. 이런 게 벌써 스테이트먼트로 카나다는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일본도 보시면은 뭐라고 냈냐면은 일본은 타비를 고려하는 인자가 STS 스코어 얘기를 2020년에 완전히 빼버리고요. 80세 초과는 타비, 75세 미만은 사바를 우선적으로 하고 타비를 고려하는 다른 인자가 노쇠, 프렐리티를 넣은 거죠. 그리고 강경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STS 스코어에서 강경변이 있고 콩팥 기능이 괜찮으면 로우 리스크밖에 안 나옵니다. STS 스코어는 기본적으로 서저리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코그니티브 디스펑션인 디멘시아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캔서 환자라든가 싱글 오간의 시비어 디지즈가 있어서 수술을 못할 환자는 아예 대상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STS 스코어가 4%라고 하는 거는 AVR을 하고 한 달 내에 25명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위험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좀 고려를 해봐야 해서 우리가 STS 스코어를 많이 빼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찰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2021년에 결국엔 이런 게 나오죠. 탑2는 75세 이상이거나 8% 이상이면 일단 탑2. 그리고 75세 미만에다가 슈터블한 탑2가 안 된다면 SVR, 나머지는 요 환자들만 하트팀 디스커션으로 더 디스커션을 해봐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2022년 4월 18일 날 결국에는 건정심 들어가기 직전에 예비급여과 고시 예정안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은 8% 이상, 80세 이상, 이게 5화입니다. 8% 이상이거나 80세 이상이거나 그리고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은 환자 본인 부담금 5% 그리고 STS 중위험군 같은 경우 환자 부담금 50%, STS 4% 미만의 마일드 리스크 환자들은 80%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였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정도까지는 받아들이려면 합니다. 이것도 이 5번의 판막률 크기도 사실은 거의 2년 동안 싸웠는데 23mm, 25mm 그런 얘기를 하길래 결국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디바이스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디바이스가 나올 때마다 사이즈가 넓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고시 예정안을 바꿀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강하게 밀어가지고 부족한만 판막률 크기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7번, 8번, 9번, 10번 특히 8번, 9번, 10번 이거 어이가 없죠. 이게 이제 사실은 흉부외과에서 계속 주장하던 안이었거든요. 이거를 초기에 빼기로 했다가 막판에 지금 이게 들어갔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한동안 난리를 피워가지고 요거를 나온다는 얘기를 미리 들어서 닷새 전에 우리 심장학회하고 보건복지과 예비급여과가 회의를 합니다. 일부러 서울에서 세종까지 와가지고 저는 청주에 있으니까 가까웠고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사무관 그리고 심평원 파견 주무관하고 아까 봤었던 강도윤 서종 교수 그리고 저하고 차의대 김원장 교수하고 가톨릭의대 우리 황동희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6명이 가서 거의 3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금기증에서 7, 8, 90을 빼겠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왔고 통합진료팀의 운영 원칙에 흉부외과에 입원하는 환자는 아예 탑의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하트팀 디스커션에 올라오지 않는다. 이거는 불공평하기 때문에 통합진료팀에 모두 상정을 해달라. 그리고 보호자가 가능하면 참석하게 해가지고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응급 탑의 때는 이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수가를 현실화해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쭉 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이제 고시 예정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죠. 1차 전원동의에서 하트팀 디스커션을 결정이 안 되면 2차 때는 회의를 해보고 안 되면 심초음파 담당 의사가 결정을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검토 사유서를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가지가 이 금기증을 빼달라는 거였고요. 7, 8, 90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금기증에서 빼고 하트팀 디스커션의 중점 디스커션 포인트로 각주 처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검토 사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제가 하나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심장 초음파에게 의사에게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은 상당히 법적 송사의 위험이 있다. 왜냐면은 심장 초음파 의사가 서저리를 하라고 결정을 했는데 환자는 지속적으로 타비를 원했다면 환자가 결국에는 수술장으로 들어가서 수술 후에 악결과가 생겨서 사망사고가 생겼다면 그때는 분명히 심장 초음파 의사나 하트팀 디스커션 팀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결정은 결국엔 환자하고 보호자가 들어가는 쉐어 디시전 메이킹 패스웨이를 거친 환자 결정권을 존중하는 프로시저를 넣어라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답장을 대충 만들어가지고 아마 생각이 나실 텐데 탑이 실시기간 43군데다가 학회에서 다 연락을 하고 저도 연락을 드려서 이런 이메일이 갔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표준 심장학회 리스판스 레터를 만들었으니까 각 의료기관에서도 여기에 모디파이를 해가지고 예비급여가로 이메일, 팩스 또는 메일로다가 다 보내달라. 이게 이제 상당히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프로시저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학회 의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을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예비급여과라는 공적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의 의견을 바꿀 만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정부가 이러이러한 답변을 보내옵니다. STS 스코어를 갖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는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식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불수용이다, 일부 수용을 하겠다. 이 일부 수용이 뭐냐면은 7, 8, 90은 금기 사항이라기보다는 논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추후에 논의 사항 쪽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환자 보호자에 대한 설명 절차를 추가로 명시하여서 양측 전문가가 환자나 보호자한테 충분히 설명하게 했다는 것을 갖다가 밝히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다 모이기가 힘드니까 아니면은 콘설트처럼 해결하게 해달라 했더니 그거는 안 되고 동시간대에 화상 참여라도 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중립적 입장에서 심초음파 의사가 결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예비급여과에서 따로 전화가 왔어요. 학회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응급 상황에서 타비의 통합진료팀을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환자한테 위해를 가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심장 초음파 의사 1인하고 흉부외과 의사 1인에게 전화를 해서 환자 상태를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전화로 오케이를 하면은 응급 타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기준을 몇 개 삼았습니다. 뭐 에코모가 들어가 있다든가 대량의 다이렉스가 필요하다든가 이노트로픽스가 용량 얼마 이상 필요하다든가 벤틸레이터를 단다든가 하이플로우를 쓰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고시에 너무 임박해가지고 도저히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고시가 나간 이후에 즉각적으로 양대 학회의 의견을 물어서 기준을 잡겠다라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답변서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근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1일 날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8% 이상 고위험군 80세 이상 혹은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환자들은 5% 그리고 중위험도 환자는 환자부담금 50% 그리고 저위험도 환자는 80% 본인 부담금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대개 이런 선별급여가 걸려 있으면은 국가에서는 임상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대개 3년에서 5년 후에 재평가를 과정을 거쳐서 급여 기준을 조정하게 되는데 타비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심평원도 받아들이고 보건복지부도 받아들여서 1년 후에 재평가를 해서 급여 기준 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심장학회에서 필요로 하는 급여 기준 확대에 필요한 데이터와 논거를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대개 1년 후라면은 11개월 후 정도면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확보를 했으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7, 8, 90에 있었던 금기사항은 뒤쪽에 있는 통합진료팀의 논의사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타비를 못할 근거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2015년에 타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상대가치 점수가 5,600점이었습니다. 그때 대동맥 판막을 풍선으로 확장하는 시술은 이미 급여권에 있었는데 4,800점이었고 PMV가 7,000점 그리고 펄모너리 밸브의 스테노시스에 풍선 확장을 하는 게 4,700점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 2018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건 이미 급여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4,000점짜리 프로시저가 맨 마지막에는 11,000점으로 올라가게 돼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벌룬으로 대동맥을 찢어놓는 건. 근데 타비는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선별급에 묶여 있어가지고 5,000점밖에 안 돼가지고 환산지수를 적용을 하면은 상종 가산을 100% 시켜도 43만 원짜리 프로시저고 풍선 확장수는 90만 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은 타비를 하기 전에 풍선 확장수를 하시기 때문에 급여 신청, 행위료 신청을 타비 말고 풍선 확장수를 따로 받아도 법적인 근거에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멜로디 밸브라고 그래가지고 펄모너리 밸브에다가 스텐트 집어넣는 거. 이거는 2019년에 선별급여로 들어오면서 아예 처음부터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소아심장학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올려놨거든요. 16,000전입니다. 이것보다 이거 엄청 높아요. 3배 이상 높은 120만 원 정도의 수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텐트 단일 혈관 심근경색증 170만 원, 스텐트 120만 원에 비교하면 이게 너무 낮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유지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나갈 바를 STS 점수보다는 75세 이상 기준으로 국제적인 추세가 75세 이상이면 타비가 먼저니까 타비를 5% 본인 부담으로 가고 그리고 이 중위험군 부담도 5%로 하고 저위험군이라든가 75세 미만 환자들은 50%나 80%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술 중에 발생한 밸브 엠볼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 뭐 리키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밸브가 하나 더 필요하다면 추가 판막 이글계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더 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금기증은 가능하면 적게 잡자. 그리고 심장통합진료팀이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심장내과 의사는 이 흉부외과 의사의 부속 의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독립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평행선에 있는 논의구조로 만들고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 해가지고 환자하고 보호자가 충분하게 자기 의견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이게 스테이블 엔지나 환자들한테 스텐트를 할 것이냐 약을 쓸 거냐에서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이 있지 않습니까? 얼터너티브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훨씬 좋은 치료에 대해서는 그런 게 덜 필요하지만 얼터너티브 프로시저에 대해서는 환자 부담을 생각을 한다면은 디시전 메이킹에 환자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응급타비에 대한 심장통합진료팀의 논의를 간소화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가 현실을 해야 되겠죠. 수가 현실을 안 하면 결국에는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공지사항이 있는데 보험과 정책에 의지를 가진 선생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심장학회하고 심혈관 중재학회에 보험위원회라고 하는 훌륭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톨릭대학에는 정욱성, 전두수 교수님들처럼 보험 전문가들이 계시는 병원이고요. 이번에 타비 문제 해결에 장기욱 선생님 많은 도움 주셨고 그리고 우리 황병희 선생님은 그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세종까지 오셔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서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셨어요. 보험과 정책은 매일 먹는 쌀밥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맛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먹으면 또 안 돼요. 살려면 먹어야 되고 부적절한 보험 정책은 결국에는 의료 현장을 왜곡하게 되고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추가 혈관 시술을 갖다가 박하게 해주면은 요번에는 LAD만 하고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서컴플렉스 하세요.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보험위원회에 함께 하실 선생님을 늘 찾고 있습니다. 보험 모르셔도 되고 그런데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불합리하니까 고쳐보겠다 이런 의지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나 강도윤 교수나 뭐 서정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 주십시오. 같이 일해서 불합리한 의료 환경 고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이 이 좋은 심장내과 의사 일을 더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장학회랑 심혈관 중재학회에서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신데 이렇게 자기 시간을 내가면서 합의 수가 문제 개선에 큰 그 노력과 시간을 바치신 배정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좀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나마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질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 한두 개만 좀 받아볼까 합니다. 네, 유철홍 선생님. 배정환 선생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나마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저렇게 지난한 과정 동안 그렇게 많은 훌륭한 그 노력을 해주셔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지금 저렇게 바뀐 곳이 그 탑이 관련된 곳이 중에서 다학제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특히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상설적으로 흉부외과 선생님하고 혈관외과 그리고 저기 우리 카디올로지 인터벤셔니스트 에코파트 선생님들이 그 다학제를 하는데 다른 마취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없이 아까 이제 줌 회의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다면은 어떤 컨설트 형식이나 이런 형식으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지 그래도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미
그 처음에 우리가 그 2016년에 고시안 잡았을 때부터 한 가지 원칙이 영상의학과 선생님하고 마취과 선생님은 이후에 콘설트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흉부외과하고 심장내과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죠. 왜냐면은 이력하려면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2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명은 외래 가고 뭐 한 명 수술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뭐 한 명 학회 가면은 의사가 2명이 안 돼요.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화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들어오게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사례들을 모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년 후에 할 때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병원이 많다. 예를 들어서 43개 탑의 실시 기관에서 흉곽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병원에 둘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항상 보면은 수술하고 외래가 엇갈려 있어가지고 2명 참석이 극단적으로 힘들다. 이런 사례를 잘 모아두시는 게 저희가 1년 후에 후처리를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교수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이 어려운 게 마이크. 그 약사법이 심사평가원법보다 위에요. 그래서 그 약이 그 약사법에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걸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배장원 선생님이 그때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의법 그걸 만일에 약사법을 갖다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 다른 약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사법 때문에 그랬다는 걸 하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PCI를 갖다 전문 그 질환을 가서 빠질 뻔했어요. 근데 심평원에서 의도한 바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평원에서 그때도 배장원 선생님하고 둘이 열심히 해서 그걸 갖다 전문 질환에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시 심평원에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개술이 2차 병원을 많이 넘어갔던 결과이다. 그런 걸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세 번째는 그 전제 중개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재료되는 급여권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수용되고 있는데 이게 수가는 잘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가치점의 그 점수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를 인정받으려고 하면 타 그 학회나 거기서 저희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시술이 그러한 상대가치 점수가 플러스가 되면은 그 시술은 인정받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 CTO가 그 상대가치 점수를 올렸던 거는 뭐냐면은 그때 예산이 어떤 문제로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심장학회에서 중재학회에 이 돈을 어디다 쓰겠냐 그랬을 때 그 심장학회에서 선택한 것이 AMI하고 CTO였어요. 그때 차라리 그때 3BSL로 만들었으면은 그게 더 그 예산을 유용하게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술료를 올리기는 이러한 그 타 기관과 얽혀서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비는 그 배장원 선생님이 열심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심평원의 심사 분위기는 뭐냐면은 그 기관의 자체적인 결정을 존중하겠답니다. 기관에. 그러니까 그 각 기관마다 그 타비의 어떤 기준을 갖다 잘 해가지고 그거 이해해서 만일에 그 민원이 나오지 않으면은 항상 민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흉배과나 뭐 환자로부터든 민원이 나오지 않는 한 그 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는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교수님. 지금 예. 플로어에 계시는 선생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저희가 심평원에 전두수 교수님이 계시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제션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합법적인가,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정 교수님한테 여쭤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플로어에서 정 교수님께 진짜 충심으로 한번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박수를 주고받는 따뜻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저도 몰랐었는데 합의하기 전에 풍선을 꼭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숟가락을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어느 병원에서 한번 그거를 리임버스를 요구를 하면은 굉장한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탑이 행위료보다 벌룬엔지오플라스티 행위료가 훨씬 지금 높은 상황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행위 중에 주행위가 어떤 거냐 하는 게 중요한데 주행위가 결정적 치료 행위냐
수가가 높은 행위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악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신청을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했죠. 저희도 이제 통합진료 요게 고시가 나온 다음에 흉백과 선생님들이랑 그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이거를 참 어떻게 결정하냐. 이게 사실 거기서 하면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은 수술하겠다 그러고 합의하는 사람은 합의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렵지 않냐. 그래서 합의를 본 게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처럼 75세 미국 유럽이죠. 그러니까 미국이죠. 참 80세 이상은 무조건 합의하는데 무조건 동의해주고 예, 75세 미만은 가능하면 수술로 가도록 하고 이제 75세 80세 사이가 이제 디스커션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당신이 내야 될 치료비를 먼저 제시를 해서 거기서 환자랑 보호자가 선택하는 방향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통합 진료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지금은 없는데요. 딱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바이커스핏 밸브라고 아까 그 따로 논의하는 사항 있잖아요. 그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전원의 동의를 안 받아도 그냥 그 저기 나중에 심장초음파 전문의가 그 해주면 되는데 바이커스피드나 뭐 어센딩아웃가 크면은 그 통합진료 참여 사인의 동의를 받고 나서 하게끔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좀 독서 저항이긴 합니다. 예, 그 동의를 흉백과 선생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심장 그 초음파 전문의가 그 이거 해라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서 그게 현재 이제 가장 큰 독소 조항이에요. 실제 그런 환자가 있어요. 막 70세 이하인데 바이커스비인데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서 수술은 도저히 안 하겠다고 하고 계속 통합줄 여러 번 하고 뭐 서전한테 한 3번 갔다 오고 뭐 그랬는데도 계속 수술 거부하는데 흉백과 선생님들 바이커스비 70세도 안 되는데 어떻게 통합진료 인정해 나의 시술에 찬성하냐. 우리는 그러다가 매장당한다 학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서 환자 보고 복지부에다가 민원을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해결일 수도 있습니다. 예, 민원을 넣었더니 다시 병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죠. 병원 사이라고. 이게 진짜 이게 급여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급여 외에는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해줄 수가 없는 거. 예, 이게 진짜 결정적이죠. 크리티컬 디지즈. 자기가 뭐 5천만 원 내고 하겠다 해도 못하는 상황이. 소용이 없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있었는데 오늘 하여튼 그동안의 경과랑 여기까지 오는 합의를 이렇게 고시를 받는 과정을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또 알게 됨으로써 우리 보험위원회에서 배정환 교수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계셨는지를 다 알게 되는. 아닙니다. 다 도와주셔서 하는 거고요. 지금 플로어에 보면은 삼성서울병원에 최기용 교수 와 계시는데 그 관상동맥 주입 약물은 최기용 교수가 거의 전담해서 끌고 가고 계세요. 최기용 교수가 없었으면 아마 저희가 식약처 허가도 다시 받아내지 못했을 테고 심평원에다가 급여로 돌리라고 공문을 보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다들 도와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네, 다 박수를 쳐야 되겠네요. 네, 박수 치면서 이 세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환 교수님 감사합니다.